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22일에 11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2.6%가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1%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 동월 대비 2.6%가 상승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2%대로 진입하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인플레 진입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 관련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2%대 진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련의 지표들은 물가 지표가 확실히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내리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CME 패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했지만 물가 지표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그 이상의 금리 인하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총 5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BOA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총 4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3월의 금리 인하는 점점 더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터카드는 12월 연휴 기간에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3.1%의 증가는 견고한 소비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높은 금리와 물가로 인해 소비 지출이 압박을 받았지만 견고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견고한 소비는 연착륙 전망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소비 지출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2024년에 금리 인하에 의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서 일본은 2024년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일본은행 총재도 최근에 임금이 오르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정책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2023년 1월 회의에서 정책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산운용사들도 2024년에 엔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일본이 정책 변화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자금이 미국의 국채에 응찰하는 응찰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일본은행이 당장 1월에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6일 오후 1시에 570억 달러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금리는 4.324%였고 낙찰 금리는 4.31%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 금리는 4.37%여서 낙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서 시장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응찰률은 2.68배로 직전 응찰률 2.54배보다 높았습니다. 이로써 그 2년물 국채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물량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해외 수요가 견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2년물의 경우는 국채 입달을 둘러싼 우려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7일 오후 1시에는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580억 달러의 국채 입찰에서 입찰 금리는 3.801%였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응찰률은 2.5배로 직전 응찰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로써 그 2년물에 이어서 5년물 국채 수요도 견조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미국 금리는 3.817%로 입찰 금리보다 높았는데 입찰 금리가 알려지자마자 역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7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딱히 강한 수요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28일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입찰 금리가 3.859%로 결정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찰 금리가 4.399%였기 때문에 입찰 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외 투자 수요는 63.7%였는데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단기물에 비해 7년물이 해외 수요가 부진했다는 점 등의 영향으로 목요일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75% 상승을 했습니다만 연말이고 또 거래가 많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년물과 5년물에는 수요가 견조했지만 7년물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에 소폭 못 미치는 146만 건을 기록했지만 신규 착공 건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예상치는 136만 건이었는데 실제치는 156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택 건설 경기가 실제로 괜찮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미국의 양호한 부동산 지표가 확인되면서 경제 영찬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미국 10월 주택 가격이 전년비 대비해서 4.8%가 상승했는데 이는 올해 최다 상승폭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그 매물 축소의 영향인데 모기지 금리가 최대 7.9%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저리로 모기지 계약을 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3%대의 그 저리로 받은 모기지를 상환한 후 다시 7%의 고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성향의 그 공화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후보를 그 추격하는 가운데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보다 바이든에 더 강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의하면 헤일리 대 바이든은 42.9 대 39.4였고 트럼프 대 바이든은 45.3 대 43.4였습니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23일 뉴햄프셔,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경선이 열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3개 주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를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헤일리 후보가 상승세를 타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헤일리 후보를 향해서 야망이 지나친 세대갈이라는 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취지로 세대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그 콜로라도 주에 이어서 메인주에서도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는 그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 주 대법원이 주체가 됐던 그 콜로라도 주와는 달리 민주당 소속 공직자인 국무장관 개인이 내린 결정입니다. 반면에 그 미시간주의 대법원은 그 트럼프 후보의 경선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그 대선 출마 자격은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그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후보의 그 대선 출마 자격은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그 콜로라도주나 메인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당국은 그 애플워치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애플워치가 혈중 산소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애플워치의 그 미국 내 판매 금지가 결정되었었고 이로써 그 애플워치는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최대 2%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고 JP모건은 매출의 1%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곧바로 항소했고 다음날 그 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수입 금지를 일시로 중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로 중단시킨 것인데 이는 애플의 예상 밖 승리로 평가됩니다. 한편 그 메타버스의 본격 개화를 알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르면 1월 초에 출하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그 메타버스 관련주의 급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즈가 그 저작권 침해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를 제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두 기업이 뉴욕타임즈의 그 콘텐츠를 무당으로 사용했다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훈련하는데 자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특정 질문을 했을 때 챗GPT가 뉴욕타임즈 기사와 비슷한 답변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사의 콘텐츠를 침해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픈 AI가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링크도 첨부하지 않아서 뉴욕타임즈의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4,62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평균 단가는 42,110불입니다. 이로써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189,150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 구매 단가는 31,160달러입니다. 한편 그 투자자들은 1월 10일 이전에 최소한 1개 그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 단기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물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입니다. 현물 ETF의 승인이 긍정적인 이유는 현물 ETF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거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ETF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면 ETF 운영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출범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2024년 초에 미국 민간 우주기업 2곳이 세계 최초 자리를 놓고 달에 무인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성공할 경우 1969년 인류의 첫 달 탐사 이후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됩니다. 2024년 1월 8일에는 그 우주기업인 그 아스트로보틱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2월 중순에는 인투이티브 머신의 우주선이 스페이스X의 그 팰컨 9 로켓에 탑재되어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 2024년에는 스페이스X와 그 블루 오리진의 우주 여행도 본격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주산업 관련주의 부각이 예상되니 우주산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을 투자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텔의 투자 비용의 약 1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은 2028년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파운드리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인텔의 투자는 글로벌 기업이 이스라엘에 투자한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뉴스로 인텔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IB들이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호실적뿐만 아니라 잘 나온 그 가이던스하고 D램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마진의 증가, AI 산업의 수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입지 강화 등 모든 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수혜가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 그 상당수 월가의 IB들은 내년에도 최선호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금년에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CNBC는 AMD가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가능성이 크다면서 AMD도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예멘 푸티 반군이 선박 공격을 재개함에 따라서 한때 유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푸티 반군이 경고를 무시한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국적 연합군이 설립한 군대에 의해서 홍해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그 덴마크의 머스크가 홍해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 3위 해운사인 CMA CGM도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 후티 반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홍해를 통한 운항을 재개하면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 경제 관련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벤트를 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